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에 은행의 건전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파산으로 촉발이 된 은행 위기 재발 방지 차원인데 궁극적으로는 은행들에게 자본금을 더 많이 확충할 것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은 고물가 고령화 등으로 경제가 침체에 갈수록 빠지면서 가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미국 정부가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이르면 뭐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제 당국이 그러니까 하나의 당국이 아니라 은행을 규제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여러 당국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조치가 나올 예정인가요? 예, 이 블룸버그 통신은 규제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와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OCC, 통화감독청 이렇게 세 개의 규제 당국이 은행 자본규칙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블룸버그 통신의 예측을 보면 27일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8일 후죠. 8일 후에 세 개의 규제 당국이 공식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약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블룸버그의 보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현재 은행들은 대개 50%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빌려간 사람이 주체가 제대로 이제 갚지 않고 연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실화될 수 있는데 그 위험 가중치가 대개 5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0%에서 90%까지 차등화하는 방안을 규제 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빌려가느냐 또 얼마를 빌려가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대개 50%로 책정했는데 앞으로는 좀 차등화해가지고 이걸 규정하겠다. 뭐 40% 50%면 지금과 비슷한데 90% 80% 90% 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론 안 해주겠죠, 뭐. 네, 어찌 됐건 그래서 이런 그 방안이 지금 다음 주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이제 은행 규제를 바젤 3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위험 가중치보다도 약 20% 포인트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번에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안을 좀 내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규제 당국의 국제결제은행의 규제보다 20%나 더 높은 수준으로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있죠. 위험 가중치라는 게 은행이 이제 대출 자산 가치의 위험도를 반영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은행 입장에서 이게 위험 가중치가 높다. 그러면 이 100만 달러를 떼일 가능성이 높다. 전체를 다 떼이진 않더라도 뭐 한 반 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을 자기 자본으로 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해줄 경우에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은행들은 자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 일정한 퍼센테이지 이상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축소하거나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영호 앵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면 대출을 안 할 것이고 그래도 대출을 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대출하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쌓아놔라. 너네 은행에. 그래야 위험이 발생해도 부실화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가중치를 높인다는 건 은행이 부실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좀 차단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들의 이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한 지금부터 4개월 전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한때 중소은행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는데 그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규제가 또 추가된다. 뭐 이런 소식인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보면 그 채권 평가 손익을 장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그럽니다. 채권 평가 손익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미실현 손익입니다.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채권이라는 거, 이 은행들이 돈을 투자하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게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돈 이런 여러 가지 돈을 이제 불려야 되는데 불리기 위해서는 이제 채권 같은데 채권을 구입해서 투자하고 이러는데 항상 이득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 평가 손익 즉 미실현 손익 거기 채권에 투자했는데 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을 투자했는데 그 손해를 보지만 지금 현재 계산했을 때 손해지만 그걸 내가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죠. 그걸 이제 채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데 그건 장부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니까 장부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은행은 채권에 투자해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은행을 부실하는 그런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규제 당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평가 손익을 장부에 반영토록 하는 것인데 이 채권 평가 손익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미실현 손실이 자본금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이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의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화되는 걸 그만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가 왜 파산했냐면 그 미국의 국채 투자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미실현 손실이 크게 났어요. 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장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실리콘밸리뱅크에 예치해놓은 예금을 예치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내 은행이 이거 망하게 생겼는데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돈 날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죄다 찾아가다 보니까 뱅크런이 일어났고요. 결국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생각은 이 미실현 손익 그 미국 국채 투자 손실을 일찌감치 자본금에 반영했으면 실리콘밸리가 이 정도로 좀 어렵구나.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했을 수 있고 그러면 파산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채권 평가 손익을 미실현 손익으로 남겨놓는 거는 안 좋다는 걸 이번에 연방준비제도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은행들에게 이거 반드시 장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그 제도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새로운 규제가 이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는 중형은행들도 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보통 미국에서 은행을 규제한다 그러면 이제 대형 은행들인데 네. 이번 규제 대상에 중형 은행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자본금 규모로 2,500억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 315조 원이죠. 315조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은행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강화 대상은 자본금 규모가 굉장히 낮춰졌어요. 그래서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의 은행들도 포함을 시키는 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은행들 빼고 중형 은행들까지는 강력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실리콘밸리뱅크가 사태를 보니까 중형 은행들이라고 대형 은행들만 신경 쓰고 중형 은행들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게 또 은행 전체에 크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래서 중형 은행들까지는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겠네요. 은행에서. 뭐 그럴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뭐 일반인들 또 다르게 보면 일반인들은 큰 돈 안 빌리잖아요. 어차피 큰 돈 안 빌리는데 좀 크게 사업하는 좀 큰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손해 안 볼라 그럴 것이고. 집 사기는 점점 어려워지겠는데요. 글쎄요.
자, 이번에는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이 점점 가난해지고 네.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이 예상 밖의 소식인데요. 유럽이 고물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라는 늪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2분기 연속 역성장,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보통 그 경제에서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규정하는데 유럽이 지금 사실상의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부진해지면서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유럽이 경제가 나빠지면서 가난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면은 유럽 경제는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르죠. 어때요? 미국은 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요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참 네. 좋아요 경제가. 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유럽이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은 것에 비하면 유럽 경제는 미국과 비슷한 선진 국가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올 1분기에 유로존의 GDP 국내 총생산 GDP를 보면 그 전분기 2022년 4분기에 비해서 0.1%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과는 지금 상당히 현실이 다르다.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런 나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유럽 경제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2008년에서 2023년 사이 그러니까 최근 15년간 미국 경제가 82%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참 대단합니다. 지난 15년간 82%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2008년에서 2023년 사이에 유럽 경제는 6% 성장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82% 성장하는데 유럽은 6% 성장에 그쳤으니까 이게 뭐 미국이 유럽보다 12배가 성장했고 다르게 얘기하면 유럽은 미국의 12분의 1만큼만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거론되는 건 유럽 국가의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그 급여가 임금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유럽을 이끌고 있는 대표 국가인데 연간 실질 임금이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1인당 6,073달러를 평균 받았는데 작년에는 5,894달러 약 3%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연간 실질 임금이 각각 0.8%포인트, 3.5%포인트 줄었습니다. 뭐 이게 3%가 줄었네, 0.8%가 줄었네. 얼마 아닌 것 같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걸 감안하면요. 임금이 올라도 부족할 판인데 임금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2019년 임금에서 2022년 임금이 6% 정도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6% 상승했는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다 내려갔고요. 오히려 벨기에 싱크탱크 유럽 국제정치 경제센터가 이번 달 7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들 중에서 48개 주의 1인당 GDP 평균이 유럽연합의 GDP 평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의 대형주도 많지만 작은 주도 많잖아요. 시골 주들도 많은데 이런 주들이 대부분 다 유럽연합 평균 GDP를 앞섰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유럽연합 GDP보다도 떨어지는 주가 딱 두 주밖에 없습니다. 어디냐면 미시시피와 아이다호밖에 없어요. 미시시피와 아이다호만 유럽연합보다 GDP가 떨어지고 이 두 개 주를 제외한 모든 미국 주들이 유럽연합 GDP를 앞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뭐 오클라호마나 이런 그런 시골주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유럽이. 도대체 유럽 경제가 왜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네, 그게 궁금한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고령화, 고물가를 유럽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유럽에서 지난 수십 년간 고령화가 꾸준하게 진행돼 왔고요.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일할 사람도 적고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또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또 임금도 좀 줄어들고 뭐 이러게 되다 보니까 물건도 못 만들어내고 그 물건도 소비도 못하고 좀 이런 상황.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가 유럽 경제를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최근에 결정적인 악재까지 터지면서 유럽이 크게 지금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유럽을 지탱하던 중요한 그 어떤 그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수출이었는데 수출은 결국 중국을 상대로 했던 거였는데 중국 시장 회복세가 지금 더디면서 유럽이 예전처럼 중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쌓이면서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럽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지금 육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52kg. 그 전년 2021년보다 8%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고기 좋아하는 유럽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고 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것이 1989년인데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라고 합니다. 독일인들이 육류를 소비하는 게 최소치로 지금 나타났어요. 1년 사이에 고기 가격이 거의 30%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없는데 가격은 오르니까 그 방법은 뭐 못 먹는 거죠. 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고기를 못 먹고 있고 유럽에서 투구투고 앱이 인기가 지금 높다고 합니다. 유럽의 가입자 수가 7,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데요. 이 투구투고가 뭡니까? 식당이나 상점에서 남은 음식을 모아서 판매하는 게 투구투고예요. 이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투구투고 앱이 그 식당이나 상점에서 남은 음식 사실 식당이나 상점에서 남은 음식을 누가 먹고 싶습니까?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모아서 판매하는 겁니다. 당연히 싸겠죠. 싼 음식을 판매하면 이거를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말보다 3배 가까이 이 투구투고 앱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누가 이용하냐면 무슨 빈민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라 교사, 간호사 이런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잘 버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투구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유럽이 참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뭐 프랑스 같은데 파리 여행 가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뭔가 좋긴 하지만 좀 가난한 느낌. 예, 평등한데 좀 네. 가난하게 평등한 하향 평준화됐다. 이제 이런 느낌 네.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 참 심각합니다. 최근에 난자를 동결하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물가 등 때문에 이제 삶이 팍팍해지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난자 동결해서 나중에 조금 몇 년 후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한번 아이를 낳아보겠다 그래서 난자를 동결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데 참 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는 유럽이 지배하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요. 이제 미국, 아시아가 유럽을 누르는 이런 시대가 되죠. 아시아도 늙어 가잖아요. 근데 참 걱정이에요. 전 세계가. 시간이 너무 막 갔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